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참 이상하네요. 여기, 지금 몇 년째 여기를 오고 있는데, 오늘따라 안개도 꼈지만은 이 내비가 조치원 교육관으로 안내를 하는 바람에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리로 갔다 보니까는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를 돌아서 와갖고 또 지하에서 주차를 또 3층에 가서 했다가 매일같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못하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바깥으로 나와버렸어. 그래서 또 들고 뛰어서 오늘은 좀 많이 조심해야 되는 날인가 보다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저는 충청북도 충주에서 약국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이제 제가 약국을 하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보셨던 그런 형태의 이렇게 처방전 들고 들어가서 하는 그런 약국은 아니고요. 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논하고 밭이 있고, 이제 그래서 가끔가다 지나가는 그 손님들이 차들이 저기 분명히 약국이라고 간판은 이렇게 달았는데 저기 왜 약국이 저기 있나 하는 것이 참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가끔 차를 세워놓고 약국에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그냥 문만 살짝 열고 여기 진짜 약국 맞아요 이렇게 묻는 그런 식의 장소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고 있는 환자분들은 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많고요. 한 70% 정도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람한테 병이 생겨도 이런 병이 있지 할 정도로 책에도 안 나오고 어떤 의학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을 만나면서 어차피 하루 3끼 먹을 음식이라면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권유드리고 그리로 안내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질병이 완치되거나 또 아니면 완치되지는 못했더라도 삶의 질이 많이 개선이 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가는 길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길을 걸어온 지가 한 30년 정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과거 처음에 약국은 이제 서울에서 약국을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이 소신이 생기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충주가 타지입니다. 제 고향이 아니고 타지인데 어떻게 이제 찾다 나니까 충주가 우리나라 중앙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거기에 자리를 내려서 이제 거기서 지금 약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하다 나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뭐 책 속의 주인공들이고 한 3천여 명의 환자들을 이제 쭉 그 사이에 그 난치성 환자들을 만나왔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시는 분들 몇 분을 꼽으라면 물속에서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를 생활해야 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왜 15시간을 물속에서 생활을 하느냐? 바깥에 나오면 피부가 부서져요. 그래서 잠도 물속에서 자야지 되고 모든 생활의 대부분은 물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정말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환자를 만난 적도 있었고요. 또 2살 배기 어린애인데 이 피부가 저 생선 비닐처럼 생겼어요. 그래갖고 얘가 이 비닐 하나하나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신을 붕대로 감아놓고 이제 한 이틀이나 3일 만에 이 붕대를 풀어서 또 소독을 해줘야 되고 이야기만 들어도 끔찍하고 정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게 2살 배기가 되다 나니까 음식마저도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이런 방법이 있어서 특별한 도움을 못 줬던 것이 참 많이 안타까운 생각으로 기억에 남는 어린아이고요. 또 아주 가벼운 상처가 났는데 가벼운 상처라는 게 뭐냐면 그냥 차 문을 열다가 탁 손가락이 꼈을 뿐인데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통증이 사라져야지 통상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라지지를 않고 계속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TV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도 전신의 통증을 견디질 못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저기 경기도 양평에 이 산속에다가 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거기다 깊게 땅을 파고 방음 장치를 하고 그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특별히 기억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은 이제 어딜 다닐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어딜 가고 뭐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그냥 거기 계시는데 어느 날 저희 약국에 이 굉장히 뭐 정치를 잘 몰라도 알 정도의 유명 정치인이 저희 약국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닮은 사람이 우리 약국에 들어온다고 생각했더니 바로 그분인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 상담을 하러 여기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해볼 만큼 다 해봤다. 그럴 위치에도 있는 사람이고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해결을 하지 못해서 양평에 땅을 구하고 그다음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또 저한테까지 이제 이렇게 오셨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처방 내린 거는 별것도 아니고요. 그냥 미역국 질리도록 그냥 출산했다고 생각하고 미역국좀 한번 정말 한없이 먹여보자. 그게 제 처방의 전부 다였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4개월 정도쯤 됐는데 당사자가 직접 차를 몰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통증이 없어지고 정말 그래서 저도 놀랐죠. 이 음식이 이럴 정도의 이렇게 효능을 보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그런 것을 경험하지만 이런 통증 질환에 미역 하나 했는데 그게 통증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또 새로운 경험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미역 얘기 참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번 코로나를 이겨낼 때도 미역국이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던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역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이럴 건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요즘 뭐 가장 핫한 단어가 저속노화죠. 가장 핫한 단어가 그래서 저속노화, 뭐 저속노화를 떠나서 뭐 저속노화뿐만 아니라 뭐 노화에 정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TV만 틀면 나오는 게 저속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핫한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충주 시내에 있는 음식점에 손님하고 같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메뉴판에 저속노화 메뉴라고 탁 써놨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다시 메뉴의 내용을 쳐다보니까 옛날 메뉴 그대로야. 그런데 위에 이름만 저속노화 이럴 정도로 저속노화는 우리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실제가 과학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면서 이 저속노화라는 이야기가 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앞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마 선생님들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여기 기억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600만 불의 사나이 한 30, 40년 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 TV만 틀면 나오고 소머즈 나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나 소머즈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1960년대에 노벨 물리상을 탄 파인먼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파인먼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확하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를 예측을 한 이야기가 있는데 2020년대쯤에 가게 되면 사람 몸에 기계가 들어간 인간과 기계가 합작된 그런 형태의 인간이 태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정말 지금 그게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가 우리 몸 안에 대부분의 장기를 또 기계로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렇게는 사용을 안 하지만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얼마든지 소머즈도 만들고 600만 불의 사나이도 만들 수 있는 지금 시절에 와서 살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하다 나니까 이 저속노화는 이제 꿈이 아니고 현실에 가까이 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포인터가 없어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100세 시대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이번 강의의 주제인 저속 노화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실제 노화의 종말이라는 이제 요 책을 쓰신 하버드대 싱클레어 교수라는 분은 자기가 이제 평생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노화를 종말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노화도 하나의 질병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 가지 그 생화학적 이론이라든가 우리 몸 안의 생리 상태를 분석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한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싱클레어 교수가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고 난 다음부터 이런 용어들이 저속 노화라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온 거죠. 예, 이제 그 책을 쓰고 나서 그 싱클레어 교수가 얼마 안 있다가 자기 그 18살 난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그 책에 실려져 있어요. 그게 뭐라고 대화를 나누냐면 아버지가 평생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했더니 노화를 정말 노화도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종말시킬 수 있는 모든적 이론을 자기가 완성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아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정말 우리 아버지 최고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이제 같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질문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 했더니 왜 아버지 세대가 오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 설명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더 얘기를 하냐면 지구를 망가뜨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환경을 망가뜨렸던 것이 아버지 세대 아니냐. 그런데 왜 아버지 세대가 오래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물론 그 이야기의 질문 자체도 자체겠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이론이 확립이 되고 가능성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느끼는 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어떤 노화를 종말시킨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누구한테 먼저 그 혜택을 줘야 되는지 돈 많은 사람한테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뭐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 곁으로 올라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고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영노화라는 책을 쓴 세르게이 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르게이 영이라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태어난 어린아이들 0살 지금 태어난 0살은 분명히 150세를 경험하는 세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의 30살은 120세를 경험하는 또 최초의 그 세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60살은 어떻게 될까요? 60살은 어떻게 해서든지 30년을 견뎌달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려면 30년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건강하게 30년 잘 견디면 우리도 그 열차를 올라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실제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숙명의 길, 생로병사.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태어나서 일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면 한 60 가까이 되면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코스를 겪었기 때문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 그런다면 지금 현대인은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정년퇴직하고 나머지 이제 시간 한 약 30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길잖아요. 이 기간에 우리가 겪고 지나가는 단계에 돌봄이라는 단계가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돌봄을 겪어야 되는 이제 현대인들. 그래서 무조건 되고 초고령화 사회니 100세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돌봄의 단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120세도 좋고 150세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닥쳐져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돌봄의 단계를 피해가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 돌봄이라는 단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다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 돌봄의 단계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 형제들이 그때 거기서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바로 돌봄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도 돌봄의 단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날 수는 없는가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장 큰 목적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50세, 120세 사는 이야기보다는 돌봄의 단계에 거치지 않는 이야기에다가 이제 강의 내용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여 보신 이분이 지금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참 아름답죠? 잔칼망 할머니. 그러니까 프랑스 할머니인데 122세까지 사셨는데, 이제 지금 현대의학이라든가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많은 생리학자가 그러니까 싱클레어 교수 같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노화를 종말시키겠다고 주장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지금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고령자, 건강하게 오래 사셨던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같은 그 100세를 넘었어도 그냥 100세가 아니라 110살, 15살 이상 살으셨던 그 소위 초 100세인들 중에서도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나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분들을 연구를 하다 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참 있어요. 이 장칼망 할머니를 포함해서 115살 이상 살으셨던 초 100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약 20여 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을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술과 담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술과 담배를 했다고 그러면 흥미롭지 않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술과 담배를 하셨다라고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 장칼망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스키 한 잔을 가지고 저녁 식사 후에 그 베란다에 나와서 위스키 한 잔 따라 놓고 그 서양 사람들 피는 담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피우면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을 굉장히 평생의 낙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술과 담배를 우리가 건강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술과 담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술과 담배를 드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쓰게 만드는 부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설거지를 하는 이야기를 잠깐 이제 비유를 하면 이해를 조금 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릇에 묻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설거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싱크대에 물이 안 빠져. 그러면 그릇에 음식물 찌꺼기의 양의 정도에 상관없이 거기서는 더 이상 설거지를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싱크대에 물이 잘 빠지면 위에 비록 음식물 찌꺼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설거지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한다는 말의 뜻은 이 그릇에 있는 것을 닦는 부분도 있지만 싱크대가 잘 소통되고 물이 빠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었는 음식물들이 들어와서 이제 대사되는 과정에서 독소가 생겨나고 또는 우리 몸 자체에서 또 신진대사 과정을 통해서 독소가 생겨나는데 이 독소를 생겨나는 속도와 바깥으로 버리는 속도에서 버리는 속도가 빠를 때 이 독소가 문제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우리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1차 해독, 2차 해독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해독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때 1차 해독보다는 2차 해독의 속도가 더 빠를 때 우리 몸에는 독소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생겨나는 독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물에 녹는 독소가 있습니다. 물에 녹는 독소. 이거는 주로 콩팥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설시키거나 이제 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바깥으로 버려요. 버리는데 물에 녹지 않는 독소가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고 어디에 녹아요? 기름에 녹아요. 그래서 이걸로 지질 독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질 독소가 생겨나게 되면 이거를 뭐 콩팥으로 보내면 콩팥이 다 기름 덩어리로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질 독소는 전부 다 끌고 들어와서 간으로 전부 다 모여서 간으로 다 끌고 들어옵니다. 간으로 끌고 들어와서 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우리 옷에 기름이 묻으면 뭘로 닦아요? 뭘로 세탁해요? 비누로 세탁하죠. 비누칠을 해야 얘가 이제 되잖아요. 그렇듯이 지질 독소를 전부 간으로 끌고 들어와서 간에서 비누칠을 합니다. 비누칠을 해서 물에 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 물에 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갖고 전부 다 요거를 담관을 통해갖고 쓸개집에다 모아놔요. 쓸개집에 모아놨다가 우리가 음식물이 소화돼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쓸개에 모아놨던 것을 갑작스레 콱 하고 짜서 바깥으로 이제 배출시켜버리는 이러한 경로를 갖고서 이제 지질 독소를 이제 해결을 하는데 만약에 지질 독소를 끌고 간에서 끌고 왔는데 여기서 비누칠을 하는 작업이 시답지 않아서 그래갖고 이게 물에는 절반은 녹고 절반은 녹지 않을 정도에 이렇게 되면 기름 찌꺼기가 이 간 안에 있는 혈관에 다 끼고 종당에는 쓸개 주머니에다가 그걸 몰아놨으니까 쓸개 주머니 안에가 기름 끈적끈적한 기름들 이런 때가 잔뜩 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모이게 되면 이제 그게 덩어리가 져서 담석도 만들어지고 또 쓸개 안에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하수구가 배출이 안 됐을 때 그 생각하면은 이제 비슷하죠. 이런 기름때가 묻었는 것이 쓸개 주머니에 꽉 차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가 우리가 이 쓸개에 염증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게 되면 다른 데보다 치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간에서 비누칠을 잘하게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 비누칠을 하는 작업을 이제 우리 그 TV만 틀면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글루타치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바로 그 글루타치온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칠하는 방법은 꼭 글루타치온 말고도 몇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서 이제 이 지질 독소가 물에 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데 가장 대표적인 처리 방법이 글루타치온을 사용해서 얘를 물에 녹는 이제 이런 수용성 독소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작업을 바로 글루타치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우리 인체의 마스터 효소, 마스터 해독사, 마스터 해결사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을 걔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간에서 해독이 잘 되게 만들어서 이 하수구에 걸림없이 축축축축 빠져나가고 그 담관에 기름 덩어리가 쌓이지 않도록 아주 충분하게 비누칠을 해서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그거 하나만 돼도 우리 혈관이 건강해지고 우리 장칼망 할머니와 비슷한 신체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해독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적으로도 해독 능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정신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신적으로 가슴에 뭐 한이 맺혔다, 가슴에 응어리가 졌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것도 피떡이 져서 응어리가 진 거라면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것도 결국 우리 몸에 응어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흐름, 배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또 이 정신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툭 하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결국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그런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래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몸은 이제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신체적 변화가 이제 생겨나는데요. 이제 그것이 흡사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쟁이 계속되다 나니까 그 나라 집도 부서지고 도로도 부서지고 다 부서졌을 텐데 그 나라에서는 지금 그걸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못 고치죠. 안 고치는 게 아니라 못 고치죠. 그죠? 왜냐하면 전쟁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전쟁을 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처럼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당연히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집이 부서져도 그걸 고칠 수가 없다. 지금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큰 개가 덤벼들면 그 순간에 배가 고프고 좋은 음악이 생각나고 좋은 친구가 생각나고 그 생각나겠어요? 큰 개가 덤벼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힘을 끌어모아서 달려드는 개랑 한판 붙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이 종결이 되고 나면 이제 식욕도 돌아와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음악도 듣고 싶어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와야지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면 우리 몸은 절대적으로 치료하거나 보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암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성 질환의 가장 기본이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회복력이 생겨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치료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몸은 치료를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느냐면 밤에 잠자는 사이에 치료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면서 키 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오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밤에 잠을 자는 사이에 오늘 보니까는 근육을 굉장히 이 정도 강도로 쓰는 것 같으니까 다리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밤에 잠자는 사이에 근육을 보강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뭐 긴장돼 있고 맨날 스트레스가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잠을 자도 깊이 자지 못하고 이러니까 몸 스스로가 우리 몸을 고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만나고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들이 암 환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난치성 환자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의 병의 원인을 갖고 이야기를 이제 하다 나면 이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이 병을 알게 됐어요? 이러면 뭐 이제 뭐 국가 건강 검진을 받다가 알았다. 아니면 뭐 가슴에 뭐가 잡혀서 알았다. 뭐 그게 언제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23년도 언제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22년도, 21년도, 23년도 그 앞전에 혹시 기억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하나 사건이 크게 매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어떤 큰 손실이 왔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떤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여간 뭔가 큰 사건이 하나가 매달려 있고 그 연장선에서 병으로 진행된 것들을 이렇게 경우를 종종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제 의료 기술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암 환자를 이제 기준으로 하면 약 쓰는 게 똑같아요. 미국 의사가 쓰는 약이나 우리나라 의사가 쓰는 약이 똑같아요. 수술 방법도 동일한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오면 이런 거 오면 수술을 어떻게 한다. 이것이 다 표준화가 돼 있어서 미국 의사나 한국 의사가 수술하는 것도 똑같아. 그런데 굳이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의사가 손재간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그 표준화된 수술 방법을 우리가 최초에 가서 미국 가서 배워온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숙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들은 한국에 와서 숙련을 거쳐서 한국 의사한테 배워서 다시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가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의 암 환자나 우리의 암 환자가 치료율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나아야 되는데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20% 정도 완치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 문화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적 요소가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들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이 암에 걸리게 되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대 의사한테 그렇군요. 이제 지금까지 생활해오던 방식을 내가 다 바꿔야 되겠네요. 내가 뭐 어떤 방법을 바꿔야지 될까요? 이렇게 묻는데요, 대부분이.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이제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나요? 예.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제 바로 죽고 사는 문제로 이 문제를 연결하고 끌고 가면서 긴장 상태로 끌고 가니까 우리 몸의 치료를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써도 스스로 치료하지 않으니까 치료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쭉 보면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얘기가 우리 학교 다닐 때 토요일 오후 아세요? 토요일 오후 기분.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그냥 바로 너무 넉넉해지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건 뭐 숙제가 없어도 아주 긴장된 생활이고 토요일 날은 숙제를 이만큼 받아갖고 와도 해방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정도 기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일요일 저녁이 됐는데 숙제를 안 했는 일요일 저녁. 아이고. 흡사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냥 뭔가 이루어야 되고 경쟁 속에서 뭔가 살아야 되고 하는 어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살고 또 열심히 또 하나의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저는 그래서 그 나이가 60이 넘으면 지금 요즘 나이로요. 60이 넘으면 절대적으로 이제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되고 신호가 깜빡거리면 옛날 같으면 건너뛰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신호 받자. 이거를 빨리 몸속에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너무나 이 산부 인생이 힘들고 조급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80이 되신 이제 아버님이 폐암에 걸렸어요. 83 되신 분이 그 따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상담 예약을 잡으면서 이제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화를 먼저 물으면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83이 되신 분은 다 생명은 중요한데 이제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면요. 이 넘어진 것도 암이랑 생존율이 똑같아. 이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서 그죠?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 뼈가 붓는 동안에 보행이 불편해지고 근육이 감소가 되고 근육이 감소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기능이 점차 떨어져서 결과론적으로 암입니다 하고 진단을 받고 1년을 버티고 2년을 버틴 거나 이 뼈가 부러진 것의 후유증으로 1년, 2년 뒤에 잘못되는 거가 커진 확률 게임에서 비슷해요. 그리고 만약에 독감이 걸렸다. 우리가 얘기하는 독감이 걸렸다, 폐렴이 걸렸다 이러면 암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암이라는 진단 자체, 암만이 이 생명을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곳곳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폐렴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폐렴이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이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겠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좋은 음식 잘하고 보양식 만들어 드려서 기운 차리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아버님을 대하잖아요. 근데 폐암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갖다가 뭐 해야 되냐 뭐 해갖고 이제 뭐 생각이 또 다른 쪽에 이거를 올라타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갖고는 이 암을 극복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이제 94살 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다니는 그 이제 사우나의 세신사에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94살인데 담배를 하루에 2각씩 피워요. 그 2각씩 피우는데 폐암이 걸렸다고 이제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아버님 담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길래 94살 나신 어르신한테 담배를 끊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 생각에는 담배 그대로 태우시게 만드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집에서 94살 되신 분한테 수술시키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암이라는 것도 얘기해 드리지 말고 그냥 저 자손들 자주 찾아보면서 맛있는 거 해서 보양식 해드리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게 나는 최고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담배도 사다 드려라. 이제 이렇게 저는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2년을 더 살다가 96살에 그러니까 암이 걸려서 떠난 거나 그렇게 사시다가 96살에 하는 거 다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항상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가 좀 옆으로 많이 흘러나왔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기서 무슨 레시피 하나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 레시피 하나 기억해서 가져가서 적용시키고 이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구나.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가짐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교육을 통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다 지식을 집어넣는 건 너무 쉬운데요. 근데 그것이 공감대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 몇 가지 레시피를 드려봐야 그거는 잠시 가서 쓰다가 곧 버려지고 결국은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5주 교육 동안에 레시피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도 다 끝나고 났을 때 음식이 이렇게 중요했구나라는 사실에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리 교육은 충분히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장칼망 할머니가 육체적인 신체적인 해독 능력도 뛰어났지만 정신적인 해독 능력도 매우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이 초고려 초백세인들 대부분이 그랬는데 특히 이 장칼망 할머니가 이제 그랬는데 그 뛰어난 단편적인 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어린 아기를 이렇게 장칼망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서 보는데 아기가 이제 막 우니까 아기를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기를 달래면 보통 어떻게 해? 막 우는 아기를 막 달래면 근데 계속 울어. 아기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울지 마 하다가 계속 울으면 뚝 그죠? 이제 재지가 들어가잖아요. 뚝 근데도 계속 울어. 근데 계속 울으면 뭐 한다? 떼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기를 달랜다 그런다면 장칼망 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너가 불편한 게 있어서 우는구나. 내가 곧 찾아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차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배려하는 삶 이제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그러니까 이런 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컴퓨터 얘기하듯이 이제 의학의 3.0 시대가 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의학의 3.0 시대. 의학의 3.0 시대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뭐 히포크라테스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이 허준 선생님까지 이제 과거의 사람들은 의학적인 어떤 이 우리 신체적인 해부학적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을 찾아내려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냈느냐? 들어오는 걸음걸이서부터 쳐다보고, 그 다음에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는 갖고 있었나 없었나, 아니면 음식은 뭐를 잘못 먹었나,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뭐 이 여러 가지를 찾아내서 병을 알아맞히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언젠가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없어져 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 의학이, 우리가 냉정하게 이렇게 이제 한번 쳐다보면 현대 의학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돼 있는데 냉정하게 쳐다보면 현대 의학이 정말 잘하는 게 뭘까? 그리고 못하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과적 처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요. 뭐 수술하고 뭐 장기 떼옮기고 뭐 응급처치 이거 정말 잘하잖아요. 이거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게 됐느냐?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이러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의학이 정말 잘하는 것은 외과적 처치를 정말 잘해요. 그리고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 우리 코로나 때까지 이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처 능력을 현대의학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혀 몰라요. 왜 병이 생겼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요 병을 일으키는 애가 바이러스고 곰팡이고 박테리아고 이걸 금방 알아내고 요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는 작전 계획까지 완성하는데 매우 뛰어난 능력을 현대의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가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떠한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작전 계획이 완성되는 데까지 48시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능력을 현대의학이 갖고 있어요. 대단하죠. 뭐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주변 의학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술들이 엄청나게 AI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뭐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불과 200년 전쯤을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서양에서 200년 전에 가장 많은 사망자,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사고 말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일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의 출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 10명이 출산을 하면 한 5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던 것이 바로 이 200년 전 서양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의사가 이 세균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산모한테서 애 태아를 받아내고 피 묻은 손으로 또 여기 가서 그냥, 심지어 기록에 보면 어떤 의사는 이 손을 내 이 신의 손, 의사가 생각할 때 자기 손이 신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이 신의 손에 묻어 있는 이 피를 닦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요구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의사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냥 출산하고 받고 뭐 이럴 정도로 하고, 그 밀집된 공간에서 출산을 시도를 하다 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원인을 몰랐어요. 출산하고 나면은 얼마 안 있다가 한 약 일주일 정도쯤 있으면 산모가 폐혈증에 시달리게 되고 열이 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지만은 이제 이런 책들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나면 뒤바뀐 세계사 뭐 이런 책들 이렇게 보면은요,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때 이런 때는 그 후손을 이어가야 될 이제 적통 이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사촌한테 정권이 바뀌고 또 다른한테 이래서 뒤바뀐 세계사니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세균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러던 것이 레벤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기본으로 해갖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파스테르가 이제 이 미생물을 발견합니다. 뭔가 꿈틀꿈틀대는 애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결핵균을 발견한 코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게 미생물이 있네. 여기 움직이는 아주 작은 동물, 이상한 동물. 그때는 미생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주 그냥 작은 동물이 있는데 요 놈들이 병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가 이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당연히 현미경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었던 거고 어쨌든 그게 20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과 200년이 흘렀는 지금 현재 엄청난 이제 이 미생물에 대한 이것을 정보를 얻어들일 정도로 과학이 발달이 됐잖아요. 이제 이래 대단하니까 의학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느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 문제, 환경적 요인 이런 거는 의학의 고려사항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포 안에서 세포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작은 기관들 미토콘드리아를 쳐다보고 세포를 반쪽을 내서 이걸 DNA를 연결하고 전부 다 이런 쪽으로 해서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발전이 됐는데 이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병에 영향을 주는 이 부분은 현대의학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돼 버리는 이제 이런 거가 대단하니까 지금 분명히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왔는데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냥 이 다른 방식의 이제 증상에 맞춰서 약을 쓰다 보니까 뭐 거창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이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은 부부 싸움 하고 나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돈 받을 걸 못 받아서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은 그냥 타이레놀 하나이죠.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현대의학에 가는 길이고 그러면서 현대의학이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생물을 쳐다볼 때 전부 다 뭐예요? 죽여야 되는 애로 발전이 돼 왔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모든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생물은 죽여야 되는 애다. 그리고 모든 이론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계속 많이 이렇게 축적이 돼 있지 이 어떤 유익한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불과 축적이 안 돼 있습니다. 유익한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급격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도가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그냥 유산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산균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뭐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떠니 뭐 프리바이오틱스가 어떠니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어떠니 뭐 이래가면서 미생물과 관련된 용어들이 아주 막 많이 발전돼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2000년대 넘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나니까 아직도 습관적으로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익성에 대한 개념보다는 얘네들은 죽여야 되는 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고 뭐가 걸려도 이제 항생제를 먼저 써서 걔를 죽이다 나니까 그 항생제에 의해서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한 균이 죽어버리고 이제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학의 3.0 시대를 주장하는 많은 의학자들은 뭐냐면 지금 현대의학이 이 어떤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외과적 처치는 잘하는데 바로 이 돌봄의 단계에 들어가는 질환, 돌봄의 단계.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장수 시대에 가장 염려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만성 질환.
소위 얘기해서 치매가 그렇고 암이 그렇고 자가면역 질환이 그렇고 또 뭐 당뇨, 합병증, 뭐 심장마비 뭐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 있잖아요. 심장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의학이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쳐다보고 육체도 쳐다보고 스피릿, 이 정신세계를 쳐다보고 그다음에 음식을 쳐다보는 이러한 새로운 의학이 탄생이 돼야 소위 얘기해서 저속노화, 우리 초100세인들이 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장수 시대에 걸맞는 의학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의학의 3.0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이 의사, 그죠? 의사라는 라이센스가 있어서 의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의학의 3.0 시대에 지금 와서는 라이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만성 질환의 대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의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성 질환에 대한 그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 네 가지의 키워드,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병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당을 체크하거나 대학병원에 다니시는 분은 한 3개월에 한 번 가갖고 당 측정하잖아요. 그리고 평상시 그때보다 3개월 전보다 당이 더 올라갔으면 당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똑바로 관리하셔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 하나 더 드릴게요. 뭐 이제 이게 보통 처방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절은 어떠냐? 여기다가 패치 하나 붙여놓고요. 패치 하나 붙여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탁 갖다 대면 여기 뭐가 떠요? 여기 그냥 당이 탁 나오잖아요.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나온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서 삼겹살 먹었어. 이때 당이 어떻게 될까? 또 친구랑 만나서 케이크하고 빵을 좀 먹었는데 이 당이 어떨까? 탁 갖다 대는 순간 바로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는 의사가 환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원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기서 이쪽에 지식이 전달돼서 들어간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쌍방향 교류 상태가 되고 심지어는 소비자가 환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이제 역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를 먹었을 때 당이 올라가고 뭐를 먹었을 땐 당이 괜찮아. 이거를 본인이 알기 시작하면 그거대로 관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냥 3개월에 한 번 검사했는 거 가지고서 약이 올라가고 뭐하고 막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러한 시절로 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건강을 지켜나가는 주인공이 돼야 되고 선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의학의 3.0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도 그냥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약국에 가끔 그런 분들 오세요. 그 뭐냐면은 동네 병원에 가서 또 당뇨약 충분히 처방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서울대 뭐 어디 서울의 삼성병원 뭐 어디 여기 꼭 찾아가서 거기 하면서 내가 그 수많은 의사들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무슨 뭐 그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뭐 그 박사인데 약사님도 아마 아실 거야. 이제 이러면서 그게 허세도 아니고 거기다가 왜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거기다가 빗대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지, 이제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칫하면 뭐냐면 성공한 실패자의 표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이듯이 성공한 실패자가 절대 되지 말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꼭지점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의학의 3.0 시대가 왔다. 지금 이제 의학의 3.0 시대가 들어오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제 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후성 유전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사진은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일란성 쌍둥이인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쳐다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궁핍해진 거죠. 궁핍해진 거예요. 뭐냐면은 최소한도 2000년대까지는 의학자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건강과 삶은 이 모든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다? 이 DNA다. 부모의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DNA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DNA 정보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고 DNA만 잘 관리를 하면 우리는 모든 병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쩌면은 영원 불멸의 어떤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DNA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DNA 그 게놈 프로젝트라 그래갖고 DNA를 이제 분석해서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지도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는데 그게 2000년도. 그래서 그거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발표를 할 때 정말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전부 한마디씩 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클린턴 같은 사람은 달나라를 정복한 거와 비견할 만한 일이 우리한테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신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DNA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똑같은 완벽하게 동일한 DNA를 갖고 있는데 왜 동일하게 성장이 안 되고 다르게 바뀌었느냐. 그러면 이거는 성장 과정에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가 이렇게 모양을 바꾼 거지 DNA가 바꾼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후천적으로 바꾸게 만들었던 그 원인들이 뭔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연구를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래서 하나의 학문이 태동이 된 것을 우리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거창하지만 지금 이 후성 유전학을 연구를 하면서 현대의학이 지금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숙제들이 여기서 지금 풀려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DNA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후천적으로 이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것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경부 고속도로에 무인 자동차를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내비를 찍어서 이 세종으로 오게 내비를 찍어놨는데 오는 도중에 가만 보니까는 이 내비가 고장이 난 걸 모르고 그 내비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은 이제 여기 세종을 찾아올 수가 없어. 이 내비가 망가져서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제 톨게이트만 보면 얘는 나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세종으로 오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세종으로 오게 하는 방법은 다른 톨게이트 문을 다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세종만 열어놓으면 세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다가 손을 하나 더 안 댔는데 얘를 세종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유전적으로 문제가 된 DNA를 갖고 있다고 했을지라도 얘가 발현되지 못하게 차단기를 내리면 얘는 발현되지 않는다. 이것이 후성 유전학의 대표적인 하나의 한 부류의 연구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서도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이 차단기를 내리는데 작동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작동의 원리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작동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화학식으로 CH3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메칠이라고 부릅니다. 메칠이라고 부르는 요게 들어오게 되면 요 차단기를 잘 내려. 가서 차단기를 탁탁탁탁 내려서 이런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이 메칠기가 많이 들어있는 우리 주변의 음식 중에서 브로콜리 같은 애가 많이 들어있어요. 브로콜리, 겨자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십자가 채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브로콜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서
전립선 암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을 메칠기가 많이 되는 브로콜리를 막 먹여갖고 이 발현이 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이 드디어 과학이 의학적으로 이제 증명해 놓고 있는 이런 학문을 우리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후성 유전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PPT를 뺐네요. 제가 이제 약국에 있다 나면요, 가끔 가다가 어떤 손님을 만나냐면 제가 경험했던 일 중에서 하나가 저녁 한 8시쯤 돼서 약국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제 한 40대 중반의 여성분이 막 뛰어들어왔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뛰어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죄송한데 협심증 약 한 알만 구할 수 없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 이제 그 협심증 약이라는 거는 처방전이 있어야 사는 약이잖아요. 그런데 또 협심증 약은 지금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그런 심장약이란 말이죠. 그리고 저녁에 8시에. 얼마나 급하면 지금 여기를 뛰어왔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혼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편법으로 우선 하나를 드리고 내일 처방전을 받아와서 정리를 하게 해드릴까, 선 조치 후 처리를 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다가 혹시나 응급 상황이면 약이 아니라 빨리 병원으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고 누가? 우리 집 강아지가 그런다. 이 강아지가 이제 지금 강아지도 분명히 생명이고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다뤄야 된다는 면에서 우리가 과거랑 틀리게 지금 반려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럴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좀 씁쓸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 반려견한테 무슨 심장병이 있어요? 암이 있어요? 당뇨가 있어요? 없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냥 생활할 때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사람이 걸리는 병이랑 똑같은 병이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먹으면 사람병이 걸리고 미국 사람처럼 먹으면 미국 사람 병 걸린다. 이게 후성 유전학을 제가 설명하려면 그렇게 설명하면 이게 후성 유전학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뒤에서도 꼭 강조를 드려야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하나 최근에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지난 추석 때 우리 요번에 연휴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연휴가 길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갔는데 저희 그 아들 내외가 이제 여행을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저한테 전화 온 게 아니라 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연휴 때 여행을 가겠다. 그러면서 한 3번만 물어봤어도 같이 동참을 했을 텐데. 근데 딱 한 번 묻고 우리 여행 가려는데 엄마 아버지도 같이 가실래요? 야, 우리가 어떻게 거길 가냐, 너네들이나 다녀와라 하니까 그 이후에 묻지를 않았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제 연휴가 길으니까 저기 하와이를 갔어요. 아들 내외도 이제 저랑 같이 약사예요. 이제 청주서 약국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도 거기 걔네들도 항상 바쁘게 지내니까 참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했는데, 갔다가 와서 일주일을 거기서 보내고 와서 화요일 날에 이제 일요일 날 저녁 때 와가지고 월요일 날 지나고 화요일이 됐는데 이 며느리가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절절절절 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갔더니 병원에서 이 맹장이 이렇게 커졌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이 아들내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수술을 지금 하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면 해야 되지만
거기가 개인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는 것은 좋겠다. 약은 그냥 먹을 수 있어도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큰 병원에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나는 이제 생각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병원 가는 것보다는 친정 엄마가 거기 맨 청주에 살아요. 친정 엄마한테 가서 옛날에 친정 엄마가 해주던 음식, 그 된장국 같은 것도 좋고 그거 가서 먹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남은 지금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되나가지고 친정 엄마 집에 가가지고 처갓집 가가지고 밥 먹이라니까 납득이 안 가는가 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몇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는 이제 과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DNA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DNA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DNA를 연구를 쫙 해서 게놈 프로젝트까지 완성을 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앞서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뭐 지렁이의 유전자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 파리는 몇 개가 돼 있나, 뭐 하다못해 고등식물이라고 얘기하는 뭐 벼나 이런 것들은 몇 개가 되나, 이런 거를 연수 삼아 이제 DNA를 이제 분석을 했어. 거기서 이제 숙달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딱 했더니 한 유전자의 수가 한 2,000개에서 25,000개 정도 사이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수예요. 그러면 그들보다 우리가 이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지각 능력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어떤 그 생명 활동을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생명 활동을 끌고 나가려면은 만약에 얘가 초파리나 얘네들이 2만 개 수준이라면 우리 사람은 몇 개 해야지 될까요? 그냥 가상적으로. 그래도 쟤네들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10만 개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떤 가상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우리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도 2만 한 8천 개 전후 정도의 유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쟤네들하고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엄청난 생명 활동이 다르게 나타나나,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궁금증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갖고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옆집이 엄청 잘 살아. 옆집이 뭐 보니까 뭐 대골 같은 집에다가 뭐 차도 뭐 고급 승용차에다 집이 정말 잘 살아. 그래서 나도 얼마나 돈을 벌으면 저 정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에 가서 물어본 거죠. 도대체 수익이 얼마예요? 그래야 이렇게 살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랬더니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한 800만 원 된다. 그 300만 원 차이에 이런 부의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 집에 분명히 다른 부수입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800만 원, 우리 선생님 수익이 800만이라면 이 800만 원 말고 또 수익은 없느냐 이랬더니 수익 있어요. 우리 큰 아들이 얼마 벌어오고 작은 누가 얼마 벌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달에 다 따져보니까 한 3천만 원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을 했더니 2만 8천 개 이 전후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쟤네들보다 어떻게 생명 활동이 우리가 이렇게 왕성하냐? 그럼 우리 몸 안에 뭔가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이래서 이제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인 미생물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바라보면서 미생물을 연구를 하다 나니까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 수를 전부 다 합치니까 비로소 우리 몸 전체에 어쨌든 한 약 10만 개의 유전자들이
존재를 하면서 우리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이 그 미생물들이 해주더라. 대부분이. 그래서 얘네들이 내가 먹은 음식을 활용해서 면역 물질도 만들어주고 당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도 만들어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물질도 얘네들이 만들어주고 비타민도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전부 다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미생물 얘기가 여러 가지 병원성 미생물로 가다가 미생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바로 게놈 프로젝트가 끝났는 2000년도 지나서 지금 불과 25년 요 사이에 이제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돼서 우리까지 지금 알게 된 거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우리 몸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수가 60조인데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는 약 100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나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살아요. 근데 이 미생물이 어디서 왔느냐?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서 있을 때는 단 한 마리의 미생물도 없었어요. 단 한 마리의 미생물도 없었는데 언제 아이한테 우리 몸에 이 미생물이 들어왔느냐 하면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출산하기 한 3개월 전서부터 시작해서 엄마 몸에 있는 베스트한 미생물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이 산도에다가 배치를 시켜놨다가 아기가 빠져나갈 때 샤워하듯이 아기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줘서 그 미생물이 들어와서 최초의 아이의 몸속에 이제 서식하기 시작해요. 이때 서식해서 처음에 어머니한테서 건네왔던 이 미생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정균 또는 주인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균, 나쁜 균 이런 분류도 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얘가 우리 속에 여기 살고 있는 말하자면 토백이냐 나그네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한테서 들어왔던 균이 토백이 균이에요. 이걸 고정균이라고 얘기도 하고 주인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애가 93% 정도 우리 성인의 경우 한 93% 정도가 그 토종균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균은 누구한테서 왔다고요? 엄마한테서 왔잖아요. 그럼 엄마한테서 왔으면 그 엄마는 그 엄마한테서 왔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내 뱃속에 정상적으로 들어왔는 그 토종균이라면은 우리 어머니가 즐겨 먹던 음식을 자주 만났던 그 출신의 미생물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사람마다 다 굳이 따지면 집집마다 다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큰 그림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미생물은 한식 요리사예요.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그러면 미국 사람들 뱃속에 있는 것은 양식 요리사예요. 치즈 많이 먹고 이제 그쪽을 자주 만났던 거고, 일본 사람은 일식 요리사, 낫또 먹고 그쪽 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여기에 주인균이 틀려요. 제가 세계 장수 국가를 다는 못 돌아다녀 봤는데, 이제 이 관심이 높고 이제 음식을 갖고 하다 나니까 이제 이왕 여행을 가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방향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다녀보면서 또 책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수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통 음식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음식이 지켜지고 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고정균이 지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 미생물과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면 이 미생물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항상 건강하게 서식하고 걔네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건강 지킨다고 낫또 먹고, 낫또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토백이 균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해는 끼치지 않겠지만 나그네 균이에요. 나그네 균이고, 우리는 여기 세종에서 콩을 삶아서 덮어놔도 청국장이 만들어지고,
또 뭐 제가 있는 충주에서도 청국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이 공기 중에 청국장균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지금도 여기에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뱃속의 주인균은 청국장균이에요. 청국장균이고, 이 청국장은 그냥 이 청국장을 만드는 그 주도하는 균이 이제 바실러스 계열의 고초균이라는 균인데, 이 균만 들어온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또 여러 애들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연 산에서 뜯어온 산채나물하고 똑같아.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일본의 낫또는 우리처럼 콩을 삶아서 거기다 보재기를 덮어놓으니까 청국장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왜 습도가 높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시소리는 그래요. 그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의 왜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조선군들이 전투 식량으로 뭘 갖고 다니면서 뭘 주섬주섬 먹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기가 막힌 영양식이고 좋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네 나라 가서 만들어 봤더니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먹고는 싶고,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균이라고 하는 낫또를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심어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낫또. 그러니까 이 낫또는 우리로 얘기하면 배양한 거예요. 온실에서 그냥 이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청국장은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발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얘는 자연 있는 그대로고 얘는 온실에서 나온 재배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뱃속에 주인균이 청국장균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의 파워를 갖고 비교를 해도 쟤는 온실에서 자라내고 우리는 자연에서 그냥 자란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낫또를 먹으면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낫또 하면서 먹고, 청국장은 고개 이래 하잖아요. 이게 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좀 올바로 좀 이해를 하고 올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의 이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건강법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지금 이제 청국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정상적이라면 부모한테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식 요리 전문가를 여기다 뱃속에다 놓고 일주일 동안 미국 가갖고 하와이 가갖고 얼마나 그 나라 음식 먹어야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충수돌기 맹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과거에는 얘는 퇴화기관이라 해서 얘를 없애버려야 된다. 남겨놔봐야 맹장밖에 걸릴 일이 더 있냐. 이래 됐잖아요. 근데 이 미생물 연구를 하면서 이 충수돌기가 아이쿠야 이게 그게 아니다. 얘가 뭐 하는 애야? 얘가 우리 장 속에 미생물의 혼란이 왔을 때 여기에 유익균들이 다 특공부대들이 여기 지키고 있다가 이 안에 혼란이 오면 얘네들이 나와서 여기를 다시 평정을 해주는 안전 가옥과 같은 역할을 충수돌기에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이렇게 지식이 자칫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끄집어내지 못하면 이런 오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갑질이 돼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 요만큼 가지고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것을 함부로 뭐 뒤집어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 이론에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쨌든 미생물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충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옛날에는 그랬것 제왕절개 하면서 아유 또 뭐 하면 이번 기회에 그냥 잘라내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 어떤 이론에 대해서 제가 불신을 심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이게 진실이 아닌 것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집단 지성이 커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막 어떤 이론 하나가 나오면 누가 TV에 나와서 한 번만 하면 막 그냥 일로 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건 내가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막 콩을 먹으면 뭐 모든 병에 걸린다고 또 난리를 치면서 또 유튜브에서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예, 아무리 유튜브가 이가 어떤 자기의 어떤 이것을 끌어당기려고 그런 걸 했을지는 몰라도 올바른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런 혼돈을 만들어주면 그거는 엄청난 이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청국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군락이 그렇게 돼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가 이제 이런 사실들이 이제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와이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참 많이 가서 살았기 때문에 하와이 일본인들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이 이루어졌는데 하와이에 이민해서 살던 1세대 일본인들이요. 여기에는 병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 와서 살더라도 자기네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가급적이면 지켜서 먹으려고 하는 노력이 뒷받침이 됐는데 2세대들한테는 엄청난 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옮겨야 될 정도로 의학계는 굉장히 하나의 사건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연구 대상이 돼버린 거죠. 왜 저 사람들한테 저런 만성질환이 많이 생길까? 이제 이래다 나니까 뭐냐면, 지금처럼 장에는 일본인 일식 요리사를 갖다 놓고 음식은 계속 하와이 음식을 먹어버리니까, 얘네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병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죠. 실제가 이제 그 치매나 이런 것들도 장에서 독소가 우리 몸속으로 뚫리는 순간 바로 이 머리에 있는 뇌 관문이라는 그 관문이 또 뚫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가 오염이 돼서 이제 치매로 연결되는 이런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인 2세들이 하와이에서 살면서 일어났던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 짐작을 했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요번에 미생물 연구가 많이 되면서 이게 미생물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그 아들 내외한테 거기에 가서 먹으라고 한 거는 뭐냐면 엄마가 만들어줬던 음식, 그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와서 얘네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리를 쳤겠어요. 왜 이런 것만 주냐 하고서만 난리 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먹었던 그 원래의 고향의 맛을 갖다가 좀 주면 얘네들이 진정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 내를 처가로 보낸 거예요. 병원으로 안 보내고. 그러고 났더니 그 이튿날 아침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그래도 저는 내심 좀 놀랬죠. 아침에 전화가 오면 또 뭔가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나 하고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서 너무 좋아요, 아버지 이래. 그러니까 옆에서 며느리가 저도요 이래. 그래 지금 괜찮냐 이랬더니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좀 오늘이나 조금 더 이렇게 조심하고 한번 잘 이렇게 지켜보면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더니 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이. 그렇지 않으면 또 가서 그것도 잘라내고 또 그리고 또 항생제 먹어서 또 균들 다 죽이고 또 뭔 난리를 또 쳤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다국적화돼서 지금 외국 며느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 며느리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냥 감기약이라든가 정도는 그냥 이렇게 대중요법을 쓰면 되는데 뭔가가 건강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힘들어하면 고향에 보내야 돼요. 고향에 보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쉬고 돌아오게 만들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가 베트남 친구인데
회복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몸이 무기력해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 갔다가 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고향에 가서 한 3개월 쉬다가 왔더니 뭐 생생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들내가 그런 문제를 갖고 왔을 때 그거는 분명히 그거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미생물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전통을 지켜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먹었던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게 또 그렇게 했는 것이 장수 국가의 장수 그 마을의 공통점들이에요. 공통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쪽에 훈자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의 사람들 뭐 이렇게 메치니코프 뭐 유산균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유산균이 중요하고 우리는 청국장 유산균이나 김치 유산균이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그거 따라하지 말고 오늘 신문에 또 나온 거 보니까는 저거 나왔더라고요. 치매를 예방하는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메타 분석을 했는 결과가 나왔는데 치즈를 많이 먹였더니 20% 이상 치매가 감소됐다라는 거 오늘 여기 아마 두드기면 나오실 거예요. 나오는데 그렇다고 또 치즈 따라서 드시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청국장. 청국장. 그러니까 치즈가 장 속에 들어가서 걔네들 미생물 안정화 시켜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미생물 안정시켜 주려면 청국장이나 된장이나 김치 이런 개념에서 답을 찾으려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건강한 장수, 지금 건강하게 이제 장수를 이미 실현했던 초100세인들, 잔칼망 할머니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장수가 됐나를 해보니까 대략 이런 4가지 내용으로 이제 이거 이외에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현대 의학이 지금 밝히고 있는 장수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텔로미어라고 해서요. 우리 DNA가 이제 반복해서 계속 재생되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그 DNA의 그러니까 무한 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뭐 이제 피부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모든 게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데 이게 무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횟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죠. 이제 이래서 그거를 반복되지 못하게 그 DNA 그 뒤끝에다가 꼬다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신발끈에 이렇게 이처럼 그거를 이제 텔로미어라고 얘기를 해서 그 텔로미어가 다 따라버리면 이제 복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텔로미어를 연장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도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까지 우리가 도입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초100세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됐던 것 중에 집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4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의 해독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해독 능력이 뛰어나다 나니까 결국은 몸 안에 찌꺼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혈관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혈관이 건강해져 있다, 건강한 혈관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혈관 얘기하자면 혈관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학자마다 틀리긴 하지만 이제 하여간 엄청 길어요. 대략 한 12만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12만 킬로면은 너무 길어서 지금 감이 안 잡혀요. 그죠? 지구의 둘레가 4만 300킬로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둘레에 어바우트 한 3, 4, 12, 그죠? 한 3바퀴 가까운 정도의 길이가 긴 줄이 우리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만한 밀가루 덩어리를 늘려서 지구를 약 2바퀴 반 이상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느다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느다랗겠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93% 이상의 혈관은 이 머리카락보다 20배 이상 가드나. 그러니까 얘가 혈관인 줄 몰라. 현미경으로 봐야 혈관이구나 하는 것이 그렇게 대부분의 혈관이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굵은 혈관은 정말 1%도 안 돼요. 그리고 잔혈관 있고 그다음에 모세혈관 있고 이제 이런데 그 가느다란 혈관에 90% 하여간 대략 몇 프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93% 어떤 학자는 97%까지로 얘기합니다. 이런 혈관이 현미경으로 봐야 관이 보일 정도의 가느다란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관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끈적끈적한 거 아이스크림 한 번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한 번 먹었을 뿐이지만 이 끈적끈적한 게 그 관을 통과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또 몇 킬로미터 또 헌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 아주 정말 건강 관리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60이 되면 60 정도가 되면 한 30% 정도의 혈관이 소실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러니까 혈관 건강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1번에다가 놓는 것이 뭐냐면 모든 만성 질환의 시작은 혈관의 염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의 염증을 없애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혈관 안에 내벽, 이 내벽 안에는 수도 없는 센서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각종의 호르몬도 나오고 각종 신경 전달 물질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혈관 타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혈관 타고 지나가는데 얘가 어느 곳으로 얘를 보낼 것인가, 어디를 작동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 하려면 지나가다가 어떤 신호를 받아야 그리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내벽은 수도 없는 센서로 이렇게 붙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하나의 기관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는 것이 혈관 내벽입니다. 근데 그 혈관 내벽에 전부 다 기름때로 쫙 끼거나 설탕때로 다 껴가지고 여기가 그 작동이 안 된다면 우리 몸의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가 당뇨를 걸리신 분들이 당뇨를 걸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모든 합병증에 노출이 될 확률이 한 4배에서 6배 정도까지도 더 높아지는 이유가 전부 다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근에 연구를 보면은 이 당뇨라고 딱 이렇게 단정 지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24시간 모니터링을 해보다 나면 순간순간 당뇨 환자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맥심 커피에 한 잔 딱 마셨을 때 혈당이 쫙 올라가잖아요. 이때 당뇨 환자가 했던 양상이랑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순간순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때 혈관 손상되는 거나 만성 당뇨 환자가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거나 거진 비슷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만들면 혈관 손상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거다. 그래서 이분들은 혈관이 굉장히 깨끗하고 해독 능력은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해독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금 어려운 듯한 이야기지만 혈액의 pH 7.4라고 얘기했는데 혈액의 pH 7.4는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체 온도가 36.5도여야 되듯이 우리 혈액이 pH가 7.4가 변하면 안 돼. 7.4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1에서 14까지를 나눠 놓고요. 그리고 중간 지점이 7이잖아요. 7이 중성이에요. 7이 중성이고 7에서 14로 가면 갈수록 알칼리가 세지고 7에서 1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성이 세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7.4니까 0.4만큼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알칼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혈액의 최적의 상태야. 그런데 만약에 산성 쪽으로 0.2가 내려가는 6.8이 되면 사람이 생명을 잃어요. 6.8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체온도 36.5도여야 되는데 만약에 32도
불과 4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잃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 현상은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성을 유지한다. 호메오스타시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 고무줄이 늘렸다가 놨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면 고무줄인데 못 돌아오면 고무줄이 아니잖아요. 이렇듯이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항상 도와주는 쪽에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면 그것이 우리 몸이 제일 좋아하는 최적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물을 따뜻한 물, 뜨거운 물, 그 다음에 찬물, 어느 물이 좋아요? 미지근한 미지근한 물인데 몇 도? 40도? 36.5도요. 36.5도. 우리 몸이 우리가 몸이 지금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몸이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실제가 이제 내부 온도는 36.5도는 아니고 조금 더 높아요. 37도, 37.5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음식을 내가 여기서 뭔가를 발효를 시키려고 해. 몇 도가 제일 발효가 잘 될까요? 36.5도. 우리 장 속에서 얘네들이 다 먹었는 음식이 부패가 되면 망가진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걸 부패가 됐다고 그러고 쓸모 있게 변한 걸 우리는 발효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발효를 시키는 거는 미생물이 하는 거고, 그러면 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내가 먹었는 음식물들이 쓸모 있게 바뀌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기가 막힌 발효 숙성하는 그런 장치야, 여기가. 그러니까 온도가 항상 36.5도에 세팅이 돼 있잖아요. 항온이 유지가 되고 습도가 항상 일정하고 미생물이 딱 좋은 유산균들이 잘 작동이 되면 내가 먹었는 음식물들이 부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게 계속 변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 어떤 발효를 시킨다든가 이게 할 때 뭐 몇 도가 좋으냐 이거 따질 것도 없이 몇 도? 36.5도.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인체를 보고 배우는 원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pH 7.4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을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산성 음식을 먹었어요. 산성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산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도 7.4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산성으로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또 일을 이제 또 만들어야 돼. 그 만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칼리성 물질을 자꾸 끌어다가 혈관에다 섞어야 돼, 혈액에다가. 그러면 알칼리성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알칼리성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칼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칼슘이 알칼리성 물질인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주로 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혈관에다 섞어버리는 거, 혈액에다가. 혈액에다 섞어서 7.4를 또 유지를 시켜야 돼. 그러다 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혈관에 들어왔는 칼슘이 혈관 내벽에 자꾸 침착이 되잖아요. 혈관에 침착이 되면서 혈관의 건강은 망가져 버리고 혈관은 딱딱해져 가고, 그리고 뼈는 어떻게 해요? 뼈는 골다공증 구멍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꾸 미국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유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잖아요. 우리는 골다공증 걸렸다면 우유 먹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어떨까요?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우유나 지금 그 방식으로는 골다공증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 기전에 걸려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 우유 먹으면 뼈가 건강해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좀 쉽게 얘기하자면 축산업자의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동이 되게 만들려면 여타의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야 돼. 그런데 그냥 그거 하나만 갖고서 하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혈액의 pH 7.4를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이제 만약에 산성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 뼈는 약해지고 그다음에 혈관 속에 들어왔던 칼슘이 흘러 어디로 가느냐면 콩팥으로 갈 거잖아요. 콩팥에 자꾸 거기도 혈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혈관이 콩팥에 들어와서 칼슘이 들어와서 석회화가 되니까 혈관이 막히고 거기가 결석이 생기고 이제 신장에 골병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기 중심에 다시 얘기하면 이 혈액의 pH가 어긋나는 음식 생활이 계속이 되게 되면 혈관이 건강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병 많이 생기겠죠. 그 미국 사람들 사망률 1위가 심장병이에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많고 그다음에 심부전 환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심부전이 또 한번 여기 들어가 보셔서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 매년 더블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블로. 그거는 전부 다 그 사람처럼 먹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처럼 먹으면 사람병 걸리고 미국 사람처럼 먹으면 미국 사람병 걸린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장이 건강했더라.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장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계속 지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장이 우리가 먹었는 음식물들이 먹었다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죽처럼 만들어서 장으로 내려가면 장에서 흡수를 하면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고 흡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아직은 완벽한 내 몸 안은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가면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고 못 들어가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실수로 바둑알을 하나 삼켰다고 그게 내 거가 되지 않죠. 그는 얼마 있으면 빠져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는 주로 장에서 들어가. 장 중에서도 어디야? 소장에서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들어가는데 요 들어갈 때 어떠한 상태로 들어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돼요. 여기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간다든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막아내는 방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엔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가장 강력한 그 방어 시스템이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되냐면 가장 첫 번째가 소장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막이야. 이게 미끈미끈한 점막이 착 깔려서 점막을 해놓고 거기서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들의 70% 이상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총 들고 탱크 몰고 다니면서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소장에 있는 문, 근데 너무 중요해서 소장관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정식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소장관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이 있어요. 어디냐면 뇌로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뇌도 소장관문처럼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철두철미하게 문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요거를 영어로 BBB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로 뇌관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뇌관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여성분들한테만 있습니다. 태반 관문 있어요. 그래서 태반 안으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반 관문 여기는 다른 문에 비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돼.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내부를 경계를 삼아놓고 그 길을 들락날락하게 만들어 놓은 통로를 우리는 문이라고 정의해요. 그 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은 들어갈 것만 들어오면 평화 여기. 근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만약에 들어와서 지금 난장판불이 여기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잘 지켜져야 되고 잘 관리돼야 되는 곳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화재를 쳐다봤지만 남대문이 타던 거 기억하시나요? 남대문 타던 날 어땠어요? 남대문이 탈 때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감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의 우리나라 대표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은 이처럼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이 우리 인체에서는 어디다? 소장 관문입니다. 거기에 70%의 면역세포들이 집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먼저 어디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로부터 시작을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장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데 소장은 들어가는 데인데 이 대장은 버리는 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맨 마지막에 찌꺼기를 버리는 데인데 대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대변을 만드는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대변도 만들죠. 대변 당연히 가장 주 임무 중에 하나가 대변을 만드는데 대변은 부패가 된 것이 아니라 분해가 된 거라야 돼. 부패가 아니라 분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부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대장이에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몇 메타? 약 9m 정도 돼요. 9m. 그런데 내부의 온도가 약 37도 정도 되죠. 그런데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는 음식물이 입으로 먹은 게 대변으로 빠져나간 데까지 보통 뭐 사람마다 틀리면 한 24시간 걸린다고 생각하면 37도 정도 되고 습도가 높은 자리에 음식물 냅둬놓으면 다 어떻게 돼요? 여름철에 바깥에 놓으면 다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을 할 때 가장 염려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얘한테 먹는 음식마다 다 부패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 출산 과정을 통해서 미생물을 건네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 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부패가 안 되도록 하는데 그 중에 그 미생물 중에 가장 많은 미생물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다? 대장입니다. 대장에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소장에는 소화 효소라든가 이제 소장의 일부 미생물들이 모여서 그 소화를 마무리를 작업을 도와주고 있지만 이제 부패가 안 되게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장소는 대장이에요. 그러다 나니까 미생물이 거기에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깎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미생물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소장에 있는 미생물은 밥을 그래도 얻어 먹었어. 그 깎아 먹어도 그 안에 식이섬유가 좀 있잖아요. 근데 대장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굶었지 뭐. 그런데 사과 껍질까지 먹었어. 그러면 대장에 있는 미생물은 그날 밥을 얻어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생물의 먹이가 식이섬유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더덕을 먹었어. 제가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더덕을 먹었어. 이러면 어떨까요? 소장에 있는 미생물은 아유 질겨 왜 오늘 이렇게 질긴 걸 줘? 근데 대장에 있는 미생물은 오늘 회식하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 특히 서구화된 음식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저탄고지 이 지방이 많다는 지방은 뭐가 없어요? 식이섬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고기에 없는 영양소는 식이섬유죠.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 안에는 식이섬유가 없어. 그런데 그 이론 하나에 맹신을 하고 따라붙다 나면 대장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대장암도 역시 미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1위고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 30여 년 전에는 10위권 바깥에 있던 암이 대장암이 지금 2위, 3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당연히 이런 식이섬유가 부족한 서구화된 식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대장에서 대변을 만들고 이제 분해를 해서 대변을 만드는 작업만 벌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세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단세 지방산이라는 애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고 몸 안에 해독을 하고 그다음에 장 안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거 전부 다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세 지방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대장과 면역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장의 건강이 우리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건강 이론 학자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장에서 자꾸 음식물들이 부패가 되고 썩어버리게 되면 얘가 이제 독소가 들어가잖아요. 그 독소들이 나오면 이 소장 관문을 녹여서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혈류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혈류를 타고 들어가 갖고 결국은 뇌도 혈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뇌 관문을 어떻게 할까요? 뇌 관문도 또 녹여서 뚫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독소가 결국은 머리를 들어가니까 인지 기능 장애라든가 치매의 원인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과 뇌가 연결돼 있다 해서 장뇌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이야기의 가장 핵심 코드 몇 가지 이 중에 하나가 장뇌축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치매도 예방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장서부터 시작이 돼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 건강, 뇌 건강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그걸 이제 또 하나 알아봐야 되죠. 요 내용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려서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요건 최소한 10분 이상 걸려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냥 오늘은 요거까지만 할까요? 요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질문 같은 것들이 이제 있거나 또 우리 교육 내용과 별개로 이제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수업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제가 요거를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교육 내용에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풀어드리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다 해서 전체가 같이 공유하게 만들면 우리가 공부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학습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첫날 너무 좋았습니다. 네.